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 우리 주식시장에 또 아시아 증시에 굉장히 강한 그 패닉셀, 공황 매도 현상이 등장했습니다. 저는 오늘 사실 이렇게 촬영할 만한 여건은 아닌데 그래도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 얼굴이나 화면을 비추지 못하고 해당 사항을 분석하는 것으로 영상을 즉시 분석을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 해당 사항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사이드카를 발동했습니다. 이 사이드카의 개념은 이 선물 가격이 전일 종가에 비해서 정말 급등하거나 급등할 때도 사이드카를 발동하거든요. 또 급락하거나 보통 급락할 때 발동하는데 일정 수준을 넘어서 급락할 때 그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프로그램 매매 자체를 5분 동안 정지시키는 그런 금융권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근데 한국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아시아 금융시장 전반에 걸쳐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미국 경기 침체에 대한 전망, 두 번째는 중동 확전 가능성, 이 두 가지 요인이 좀 직격탄을 맞았고요. 또 한 가지는 일본의 엔캐리 청산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 부분을 제가 분석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패닉셀, 공황 매도죠. 공포에 매도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나서 말 그대로의 어떤 블랙 먼데이의 현상을 야기시켰고, 사실 지난 주말 동안에 미국 여러 지표들이 발표되는데 지표들이 굉장히 어두웠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미국 주식 시장이 좋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장이 안 좋을 거라는 예상은 다들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실현됐기 때문에 사이드카를 발동할 정도까지 일 거라고 생각은 안 했는데 그걸 발동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타격을 받은 그 주식시장은 뭐 한국도 한국이지만 일본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뭐 도쿄 증시죠. 니케이 지수 같은 경우 한 6.38% 하락했습니다. 정말 아시아 전체 증시의 손실을 주도했고요. 토픽스 지수 같은 경우도 7.4% 정도 하락했고요. 근데 이런 하락장이 나오면서 어쩌면 일본의 금리 인상, 이게 조기 금리 인상이죠. 그게 좀 실책이 아니었는가 하는 의문도 크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리 인상할 만한 여건이 아니었는데 너무 억지로 어거지로 금리 인상한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분석도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미국 같은 경우는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문들이 막 제기되고 있는데 그것도 제가 분석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도 역시 4.6% 정도 하락한 상태고요. 3개월 만에 코스피가 2600선이 붕괴됐죠. 근데 이렇게 코스피 선물이 5% 넘게 하락한 채 1분 이상 지속하면 거래를 일시 중단시키는 이 사이드카를 발동하는데 발동했고요. 사이드카, 매도 사이드카를 발동시킨 것도 정확히 코로나19 팬데믹 선언한 이후 4년 5개월 만에 처음이에요. 20년 3월에 발동했었고요. 그 이후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러면 이런 일이 왜 있는 것인가? 근본적으로 첫 번째는 우리가 꼭 들여다봐야 될 것이 네, 바로 미국 경기 침체 공포입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했는데 일단 오늘 방금 어 11시 넘어서 지나서 발표된 게 ISM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주로 제조업 서비스업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여드렸는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도 보여드립니다. 근데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 같은 경우는 50을 기준선으로 했을 때 그래도 50을 상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한 모습이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많이 떨어져서 48% 48포인트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월에 비해서 급격히 추락했고 근래 들어 가장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이후 가장 낮은 서비스업 구매자 관리 지수를 보이면서
서비스업 부문에 미국 서비스업 부문에 유통, 금융, 뭐 법률, 기술 서비스 각종 서비스업 부문에 걸쳐서 구매 관리자가 우리 이런 거 조달할 필요 없어요라고 하는 거. 예를 들면 가장 대표적으로 뭐 여행 서비스나 항공 서비스를 제공한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항공 서비스에 들어가는 각종 부분품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기내식을 제공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내식을 조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기내식 업체에게 얼만큼 기내식이 필요합니다라고 선 주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선 주문이 꺾인 거예요. 그러니까 서비스업 지수가 이렇게 하락하는 현상. 그리고 지난 8월 1일이죠. 지난주입니다.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이렇게 꺾였거든요. 제조업 같은 경우는 이미 50을 밑돌고 있었는데 기준선 50을 밑돌고 있었는데 그게 추세적으로도 급격히 하락했고 6월보다 7월에 급격히 하락하는 이게 지난주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좀 엄습됐었거든요. 그 밖에 뭐 소비자 신뢰 지수라든가 여러 지수들이 이렇게 안 좋은 지표들을 보이면서 경기 침체 공포가 엄습됐었습니다. 여기에 또 나아가서 지난 금요일이죠. 8월 3일이겠죠.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실업률 지표도 역시 4.1%에서 4.3%로 0.2% 포인트나 급등했습니다. 이거는 좀 이례적입니다. 0.2% 포인트가 급등하는 건 조금 이례적이에요. 그리고 지난 6월 실업률도 4.1%였기 때문에 우리 샤메 법칙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가장 낮은 실업률이 3.5%였으니까 이거보다 0.5% 포인트 이상 상승한 0.6% 포인트가 상승한 그죠? 상승한 흐름이니까 0.5% 포인트 이상 상승하면 샤메 법칙에 따르면 경기 침체가 온다라는 사인인데 이미 6월 고용 지표가 발표되면서 경기 침체 오는 거 아니냐 하는 공포감이 있었는데 7월 실업률이 발표되면서 그게 더 여실히 드러났고 그리고 이게 그냥 1% 0.1% 포인트 상승한 게 아니라 0.2% 포인트나 상승했고 추세적으로 실업률이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것은 앞으로의 실업률도 예를 들어 4.5, 4.6 가는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이 도는 거예요. 그래도 4%대 실업률이면 미국 고용치고는 완전 고용에 해당되는데 이게 어쨌든 4.5, 4.6을 향해 간다면 그러면 굉장히 위협스러운 실업률 아니냐 하는 걱정이 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경기 침체 공포죠. 또 실업률 기대치가 4.1%였거든요. 그 기대치를 훨씬 웃도는 실업률이 발표됐기 때문에 또 걱정이 됐었던 것입니다. 이 고용 지표, 고용 보고서에서 이것만 발표된 게 아니라 일자리 공급 건수가 발표됐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17만 5만 건의 일자리가 공급될 거라고 기대를 했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 일자리 공급 건수가 보시는 것처럼 11만 14,000건, 11,000건입니다. 아, 11만 4천 건입니다. 그러니까 급락한 거죠. 그러면 전월 일자리 비농업 부문의 일자리 공급 건수보다도 줄었고 시장의 기대치라고 볼 수 있는 17만 5천 건에 비해서도 11만 4천 건으로 크게 감소했죠. 그러니까 시장의 기대치보다도 밑도는 일자리 공급 건수였어요. 여기서 더 나아가면 임금 상승률도 제가 전월에 3.8%로 떨어져서 이제 물가 상승률이 이제 목표하는 수준에 근접해 간다라는 사인이다라고 의견을 드렸었는데 그 값보다 더 떨어져서 3.6%를 기록했습니다. 이것은 물가 상승률이 이제 2% 목표치를 밑돌게 만드는 디플레이션 상황 2% 목표치를 오히려 밑돌게 만든 게 한 3개월 정도 후에 반영될 텐데 그러면 이런 지표를 받아들고는 7월에 금리 인하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너무 늦게 금리 인하 한 거 아니냐 하는 우려감을 갖게 만들죠. 이런 고용 지표 말고도 그동안에 발표된 여러 고용 지표를 추세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아, 미국 노동부에서 졸트 보고서를 발표하는데
잡 오프닝 건수도 역시 추세적으로 하락하는데 전월보다도 줄었죠. 그러니까 역시 잡 오프닝 건수도 준다. 그리고 ADP Employment Change 같은 경우도 비농업 부문의 고용 변화가 역시 추세적으로 줄어들고 장기 추세적으로도 줄어들고, 그리고 지난 7월 이 비농업 부문 고용 증감이 6월보다도 또 크게 감소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 이런 모든 지표들이 고용 영역에 침체가 드리워지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이런 지표들이 다 지난주부터 발표되면서 FMC 이후에는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야 하면서 기대감에 주가가 급등했다가, 그 이후 발표되는 모든 지표들이 경기 침체를 불러오는, 물가 안정을 넘어서 과도한 물가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서 과도한 고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지적들을 이렇게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급락하는 겁니다. 이 주가 하락에 또 한 가지 영향을 미친 요소가 바로 엔캐리 청산입니다. 왜냐하면 7월 말일자죠. 일본도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일본이 뒤늦게 금리를 인상하는 현상은 아, 오늘자입니다. 8월 5일 저녁 6시에 일본의 금리 인상, 엔화와의 초엔저와의 슈퍼엔저와의 작별이라는 그 주제로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이 올라갈 겁니다. 거기서 구체적으로 다뤄드릴 겁니다. 어쨌든 금리 인상을 단행한 거예요. 오늘은 그 부분은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따가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을 통해 확인하시길 바라고, 어쨌든 기준금리를 인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슈퍼 엔저와의 결별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면 굳이 그동안 일본의 금리가 싸고 미국 금리가 높으니까 미국 돈을 일본 돈을 예를 들어서 빼서 미국으로 돈을 이동시켜 왔었던 거예요. 그게 미국 주식 시장에 많이 작용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엔 캐리가 보세요. 낮은 금리를 계속,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는 동안 보시는 것처럼 최근 6개월 동안 이 옌, 일본 옌 난 커머셜 넷 포지션 자체가 계속 마이너스였습니다. 기준이 마이너스예요. 계속 마이너스란 얘기는 여전히 매도 포지션이라는 거예요. N 매도 포지션을 유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보시는 것처럼 N 매도 포지션에서 그 N 매도 마이너스 금리를 오랫동안 유지하니까 다른 나라들은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데 일본만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니까 엔화를 매도해요. 그러니까 엔화 가치가 더 떨어지죠. 여전히 N 매도 포지션인 건 맞아요. 지금도 매도 포지션인 건 맞아요. 순 매수가 아니라 순 매도입니다. 아직까지. 그런데 기존에 매도했던 것들이 매수세로 반전되고 있는, 그러니까 순매도가 이어지는 건 아직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매우 강하게 매도 포지션이 역전돼서 매수 포지션을 향해 가는 모습이 전개되죠. 아직도 일본은 낮은 금리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겠습니다. 일본의 기준금리는 그래봐야 0.25%예요. 미국 5.5%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렇게 금리를 급격하게 인상하는 과정에서 매도 의사가 감소하는 거죠. 순매수로 전환된 게 아니라, 어쨌든 매도 포지션이 약화되고 순매수로는 가지 않았지만 매수세로 좀 바뀌는 흐름, 이런 흐름이, 그러면 일본에서 미국으로 투자했던 자금이 대거 빠지는 거 아닌가, 빠졌다기보다는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 때문에 주가가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모든 지표들은 단기적인 현상이에요. 7월 말일부터 8월 5일 오늘까지 발표된 통계들만 여러분께 보여드리는데, 이런 통계들이 어쨌든 주식시장에서 돈이 빠져나오게 만드는 그런 현상들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게 정말 자, 지금까지는 최근 단기적인 현상을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 미국 경제를 24년 하반기나 25년까지 봤을 때 하드랜딩 올 것인가에 대한 질문은 좀 다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그동안 말씀드렸던 것들을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국 하드랜딩 혹은 소프트랜딩,
하드 랜딩 오는 거 아닌가 하는 공포감이 든 거예요. 그 공포감에 주식시장에서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그죠? 아시아 증시, 미국 증시 다 나타난 겁니다. 한국 증시도 마찬가지. 근데 실제 미국 경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저는 소프트 랜딩 올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부 지표들이 8월 초에 발표된 일부 지표들이 과도하게 안 좋게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것들로 인해서 주식시장에 조정이 있는 것이고 만약에 이게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으로 갈 거다라는 그런 또 지표들이 추가적으로 발표되면 증시는 제자리로 갈 거라는 거. 여기서 투자 의사 결정에 있어서 중요한 의사 결정에 참조를 하시는 이야기가 지금 담기는 거죠. 지금 말씀드리는 게. 예, 이게 끝없는 조정인가 아니면 일시적 조정인가를 판단하는데 지금부터 들어가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미국 하드랜딩 오는가 여부에 대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3년 들어서 3, 4분기에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죠? 4분기 24년 1분기 들어서 1.4%로 급락했습니다. 근데 2분기 들어서 다시 2.8%를 기록하면서 물론 이것은 속보치입니다. 잠정치가 곧 나오고 8월 말에 나오고 그리고 확정치가 9월 말에 나와요. 근데 그게 나올 때 조정이 될 수 있겠지만 그 조정폭을 역사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많아야 뭐 1% 포인트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조정된 되어서 확정치가 나온다 한들 2%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2% 수준이라고 한다면 미국 경제가 하드랜딩이라고 볼 수 있는가? 그렇게 생각은 안 됩니다. 하드랜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IMF는 어떻게 보는지를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속적으로 보여드렸는데 23년 성장률이 2.5%고 24년 성장률이 2.6%로 전망합니다. 그러니까 2.5, 2.6%면 하드랜딩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미국 경제 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2%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2% 수준을 훨씬 웃도는 경제 국면, 이런 펀더멘털의 흐름을 본다면 미국 경제가 경기 침체가 강하게 온다 이렇게 보긴 어려워요. 그런데 25년 경제 성장률을 1.9%로 전망한다는 것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서서히 밑돌기 시작하는 국면이 찾아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의 의견을 말씀드리면 24년 2분기까지는 그래도 잠재 성장률 이상을 유지하는 그런 랜딩도 아닌 노랜딩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지만 2분기까지는 우리는 지금 이제 3분기를 살고 있잖아요. 그죠? 이 3분기 경제 성장률은 이제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경제가 지속되고 3분기, 4분기 그리고 25년까지는 그러니까 일종의 라이트한 디프레션 불황이긴 불황인데 강한 불황은 아닌 그냥 완만한 불황 그런 모습의 모습을 보이지 않을까. 어쩌면 골디락스인 거죠. 강한 경제 성장도 아니고 뭐 고물가도 아니고 그냥 쭉 가는 듯한 롱테일의 모습, 라이트, 로우 골디락스 이렇게 비유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의 경기 진단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잠재 성장률을 한 2% 수준으로 놓고 본다면 그것을 소폭 웃도는 경제 국면이 24년 3, 4분기에 전개되고 25년까지도 그런 흐름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제를 소프트 랜딩이라고 하죠. 잠재 성장률을 소폭 밑도는 경기 침체지만 라이트한 마일드한 경기 침체인 거죠. 왜냐하면 고용 상황도 악화됐고 또 실업률도 고조됐지만 그것이 완전 고용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 수준을 크게 넘어선 수준은 아니고 팬데믹 경제 위기 때 실업률이 급등했다거나 그런 수준과는 비교가 안 되고 또 이런 흐름을 보면서 이제 미국은 금리 인하 여부를 더 적극적으로 고려할 것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와 함께 동시에 이제 아마도 미국의 민간 기업들의 신규 투자가 또 진입되면서 계속 경제는 뭐 합니까? 다이내믹하거든요. 계속 요동치는 거거든요. 그렇게 요동칠 것이기 때문에 역시 경제는 생물이다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경기가 악화되는 국면에서 9월에 금리 인하를 단행하게 되면
금리 인하 단행할 것을 보고 민간 기업들이 또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면서 경기 침체를 또 방어하는 그런 경기적 현상도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한 달 전에는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난주 FMC 때는 그랬다라고 이제 확정적으로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 경제의 주요 핵심 키워드가 물가가 아니다. 이제 물가가 아니라 경기가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24년 상반기까지는 물가 지표를 보면서 경기를 물가 지표를 보면서 물가가 떨어지겠구나 하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 하면서 어, 시장에서 환호했는데, 그래서 24년 상반기까지는 지표를 볼때 good is bad, bad is good. 이 용어가 딱 맞아 떨어졌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사인이 등장해요. 고용 지표가 안 좋아져요. 그럼 물가가 잡히겠구나 하면서 금리 인하하겠구나 하면서 주가에는 긍정적이었던 거예요. 왜? 그때의 숙제가 뭐예요? 물가 안정이었기 때문에. 이제 24년 하반기부터는 전환됩니다. 다이얼백합니다. 물가가 아니라 경기를 보는 거예요. 고용을 보는 거예요. 고용 침체는 경기에 안 좋은 거예요. 경기 침체 현상은 또 주가에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고용이 악화되면 주가에 좋게 반영됐었던 게 24년 상반기였다면, 24년 하반기는 고용이 악화되면 주가에 부정적으로 영향받는, 경기 그 자체가 주가 영향을 받는, 그래서 상반기와 하반기가 전환점이다. 상반기까지는 물가가 숙제였고 하반기는 다시 경기가 숙제인 것이다. 어쩌면 물가 상황을 보면 물가 상승률이 6.6에서 정점을 찍고 3.3%까지 CPI 근원 물가가 떨어지는 현상. CPI 전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도 3.0까지 떨어지는 현상.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죠. PCE가 더 중요한데 PCE도 6.8에서 2.5까지 떨어지는 현상. 근원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5% 후반대에서 2.6%까지 떨어지는 현상. 이게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거든요. 디스인플레이션 현상이 야기되고 있으니, 또 지금과 같은 고용이 둔화되고 경기가 둔화되는 이런 사인들도 보였으니, 그럼 물가 상승률은 아마도 8월에 발표되는 7월 물가는 떨어져 있을 것이고 9월에 발표될 8월 물가도 떨어져 있을 것이라고 예측한다면, 그렇다면 7월에 금리 인하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문이 제기될 만한 거죠. 다시 말씀드린다면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또 응용된 테일러 준칙에 의해서, 그 밖에 다른 기준선에 의해서 적정금리를 추산하는 것을 로직을 헤아려 보면 지금의 기준금리는 과도하게 제약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이미.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금리 인하는 다소 늦은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을 만한 그런 순간이 교차됩니다. 그래서 9월 FMC 회의 때는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0.5%포인트 금리 인하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도 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 어쨌든 9월 18일에 있을 FMC 회의 때는 금리 인하 가능성은 거의 90% 확정적이 되어 간다라고 볼 수 있고, 그동안 제가 전망했었던 그 전망치랑 부합하게 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이렇게 경기 침체 분위기가 엄습되고 9월 FOMC 회의의 금리 인하가 확정적이다라고 가정할 경우, 우리나라의 8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조금 올라간다. 그렇다고 여러 불확실성, 가계부채나 외환 위기 가능성, 외환 유출 가능성, 이런 것을 소위 한국은행이 총대를 메고 금리 인하를 먼저 단행하기는 부담스럽기 때문에 아직도 10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8월에 금리 인하할 가능성은 조금 높아진다. 왜냐하면 9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확정적이라고 판단한다면, 그렇다면 선제적으로 금리 인하 할 수도 있는 것이다라고 의견 드렸죠. 가능성은 좀 높아지는 것이다. 자, 이런 것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여지고, 이런 것들이 돈의 이동을 조금 더, 뭐 그게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지만 부동산 시장으로의 이동을 더 야기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마지막으로 제 책 소개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거시경제를 읽어나가는 눈을 가지시면 좋겠는데,
제 경제 입문서를 통해서 15분 경제 특강을 통해서 경제 언어에 좀 더 친숙해지실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제가 24년 경제 전망서 발간했었고 25년 전망서 지금 마지막 탈고 작업에 있는데, 24년 전망서에서 제가 제시한 금리 인하 시점이라든가 미국의 용인된 경기 침체라든가 이런 현상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길 바라고, 또 25년 전망서 나올 때 같이 모아주시면 어떨까 하는 의견 드리면서 녹화를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오늘 8월 5일 날 저녁 6시에 발표되는 경익남 시그니처 영상, 어, 왜 일본은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 그게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그 영상도 한번 봐주시길 바라고, 제가 근간 실제 라이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때 또 질의응답 많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